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범균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있지만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해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네, 오늘 나오신 이 초대 손님 말씀인데요. 의사 선생님으로 사시다가 네. 경제학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만나게 해주신 이 한 사람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네. 벌써 세상의 눈으로도 이해가 안 되네요. 저희의 눈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의사에서 경제학자가 되는 분 왜 어떤 일 때문에 어떤 간증이길래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홍콩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김현철 교수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콩에서 오신 거예요? 네, 홍콩에서 왔습니다. 약간 느낌이 홍콩 필 나죠? 필이 납니다. 아, 그래요? 교수님. 아니, 홍콩은 약간 세기말적인 느낌이 나야지 홍콩 필인데요. 아, 그래요? 에그타르트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네. 아는 게 별로 없어. 아니 교수님 정말 프로필이 화려합니다. 뭐야. 연대 의대를 졸업하시고 전 코넬 대학교 정책학과 교수셨고 현재 홍콩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정책학과 교수. 네. 아니 근데 정책학과는 뭐예요? 정책을 분석하고 더 나은 정책을 제시하는 과라고 보면 되겠죠. 공부 많이 해야 되는 거야. 정치학과가 아니라? 그렇죠. 다른 거죠. 나라 정치와 정책, 나라 정책은 정책. 왜 할래? 비슷비슷합니다. 네. 책을 쓰셨는데 네.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네네. 어떤 내용의 책인가요? 네, 사실 책이 다루고 있는 것은 굉장히 많지만 네.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좀 말씀드리면요. 네네. 우리 인생의 성취의 80%가 운이다. 라고 제가 먼저 얘기를 합니다. 네. 그 운이 뭐냐 하면 첫 번째, 어디서 태어났는가. 그 세계은행의 치프 이코노미스트를 역임했던 분이 이제 분석을 하나 했는데요. 네네. 전 세계 사람들의 월급을 쫙 다 모아보고 예. 그 사람이 어디 태어났는지 조사하고 예. 얼마나 교육받았는지 조사하고 예. 성별도 조사하고 뭐 그런 것들을 쭉 조사한 다음에 네네. 밝혀낸 것이 어디서 태어났는가, 그 나라의 평균적인 소득하고 예. 불평등 지수 딱 두 개로 그 사람의 소득의 50%를 설명합니다. 거기서 이미 결정이 되는군요. 이미 굉장히 많은 걸 결정했죠. 네. 사실 여기 선교사님들도 많이 나오시고 저개발 국가에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 돕고자 하는 분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왜 그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겠어요? 예. 그냥 저개발국가에 태어나는 것 하나만으로 그렇죠. 굉장히 인생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럼 나머지 50%는 또 어디서 나오느냐? 네. 하면은 그 중에 30%, 그러니까 예. 50%가 아까 나라였고요. 30%는 부모한테 받은 유전이에요. 그렇지. 그것도 있지. 네. 받았잖아요. 완전 받았지. 어머니 뭘 받았나요? 어머님께 얼굴. 얼굴을 어머니로부터 받으셨군요. 재밌는 얼굴. 잘생겨서 힘드시겠어요? 어머니가 주신 얼굴 덕분에. 네. 개그맨으로 사시죠. 네. 그렇군요. 얼굴뿐만 아니라 재능도 네. 그런 것들이 또 30%를 설명하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부모가 DNA만 줬나요? 어릴 때 환경도 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환경도 거의 10% 이상 차지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까 보세요. 50%가 태어난 나라, 30%가 유전, 네. 그 다음에 한 10% 정도가 어릴 때 환경. 네. 와, 그러면 너무 황당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내가 이룬 것이 거의 없는 거죠. 그렇죠. 내 노력으로 이룬 것이 내 인생의 성취.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저도 제가 아까 뭐 학력 굉장히 많이 좋다고 얘기하셨지만 제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지 않았고 부모님이 그렇지. 그래도 공부할 수 있는 유전자 주지 않으셨고 그렇죠. 그다음에 어릴 때 충분한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안 주셨으면은 이 자리에 절대 올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이룬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네. 없습니다. 이거를 기독교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해석해 본다면은 예. 그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 그 모든 것이 은혜였어요. 근데 내가한테 주어진 이 은혜는 평등하게 공평하게 흩뿌려지나요? 아니면은 굉장히 불평등하게 흩뿌려지나요? 아주 불평등하죠. 아주 불평등하게 흩뿌려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국가의 역할, 교회의 역할, 기독교인의 역할이 무엇이냐 하면 정말 운 나쁜 나라에 태어났고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고 부모가 그렇게 좋은 DNA를 주지 우연히 그렇게 됐던 친구들을, 그런 분들을 도와주는 일이 국가의 역할이고 교회의 역할이고 그 기독교인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 그 얘기를 책에 썼습니다.
진짜 명쾌하네요. 너무 똑똑하신 것 같아. 그래서 모셨어요. 진짜 똑똑하시다. 네. 네. 제 얘기가 충분히 납득이 되십니까? 아, 너무 그럼요, 납득이 그럼요. 돼요. 납득이 네. 됩니다. 예. 네. 그런데 이런 교수님이 이제 어떻게 보니까 인생에 몇 번 이렇게 변화를 가지셔서 네. 어떤 하나님이 보내주신 어떤 특정 한 사람 때문에 인생의 방향을 바꾸셨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뭐 인터뷰를 보니까 어린 시절에 좀 굉장히 튀는 학생이었나 봐요. 네. 저는 어릴 때 이제 남다른 학생이었습니다. 어떤 예. 점이 남달랐냐면 네. 공부 잘하는 거 사실 그렇게까지 튀지 않았고요. 네. 그런데 저는 질문도 많았고 그 다음에 뭐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오히려 반발심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한 번은 선생님 말씀 안 듣는다고 교실에서 쫓겨난 적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쫓겨나서 또 화나잖아. 그러니까 집에 가버렸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는 중학교 때는 학교 다니는 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공부는 되게 잘하는 학생인데 한번 보세요. 저는 ABC를 다 대충 다 알았는데 혹시 깜지 기억나세요? 깜지 옛날 깜지 있죠. 깜지 그냥 공채에다가 ABCD 계속 쓰는 거 똑같은 거 계속. 까맣게 만들어 와야 돼, A4 용지를. 근데 저한테는 이제 굉장히 고문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숙제 ABC를 이제 막 100번 써오라 그러는데 이거 왜 써야 되지? 그래서 차라리 맞자. 숙제를 하지 말고 이제 좀 맞다가 내가 또 왜 맞아야 돼? 하다가 이제 학교를 안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안 가면 걸리잖아. 어떻게 할게요? 어떻게? 거기 숨었겠죠. 아니, 가서 자요? 아니, 책상을 창고로 옮겼어요. 제 책상이랑. 없는 것처럼? 네네. 그래갖고 한 15일 동안 학교 안 가서 안 걸렸어요, 진짜로. 집엔 안 가신 거네요. 그럼 엄마는 모르고. 어머니 모르시고. 학교 나갈 때 그냥 나갔다가 그냥 학교 끝나시면. 근데 이런 학생인데 공부를 잘했어요? 그랬네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때 도서관 갔어요. 학교 구립 도서관. 그러니까 이거네. 우리는 이제 공부를 못 쫓아가서 이제 삐딱하게 가는 학생들이라면 여긴 너무 앞서 있으니까 이 학교 수준이 안 맞으니까 이게 무슨 ABC 하고 혼자 도서관 가서 내 공부하는 그런 스타일. 우리 재수없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아니 그거네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좀 다른 방향의 새롭게 여서에 이제 많은 분들이 나왔지만 초중고 유년 시절이 이제 다 이야기들 저희 들어보잖아요. 가장 남다른 분이긴 합니다. 그러네요. 가장 앞서 있는 간격이 우리가 좀 크네요. 가장 남달라요. 간극이 큰 사람들끼리 뭔가 선을 이루어가는 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어머님이 많이 불려가셨겠어요, 학교에. 아들이 없으니까. 그런데 저희 어머니 그래서 교장 선생님 만나서 단판 졌어요. 아니 이게 뭐냐? 이게 진짜 문제 아니냐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약간 깬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정말로 그래도 교장 선생님 보시기에 그래도 될 만한 애들 한 15명이요. 정말로 중학교 때죠. 중학교 수업이 낮 시간에 안 들어가고요.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당시 교장 선생님이. 그럼 그 15명은 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었죠? 그제 그랬죠. 천재들. 진짜 말도 안 된다. 이거 또 만들어도 다 안다 이거예요? 점점 멀어지고 점점 멀게 태어나 느껴지면. 처음 듣는 얘기네. 천재들, 수재들은 그러니까 따로 이제 뭐 그러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어머니께 그래서 감사드리죠. 뭐 그런 점도 그래서 있었어요. 학교에서 그걸 인정해 줬다는 것도 대단하네요. 그런 것 같아요. 뭐 학교에서도 이렇게 남달랐고 교회에서는 그러면 뭐 말이 안 되죠. 갑자기 그럼 초등학교 때부터 대예배 드리셨어요? 뭐 이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나는 좀 초등부 안 맞아. 안 맞아. 대예배로 갈게요. 뭐 그러진 않았고요. 그 초등학교 때는 이제 성경 퀴즈 대회 같은 거 하잖아요. 네네. 그럼 잘 하죠. 잘해서 이제 선물을 많이 받고 그래서 저는 교회는 선물을 주는 곳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대예배를 중학교 때부터 봤는데 그러시네. 진짜 졸려서 맞네. 3년 동안 잤어요. 중등부 예배를 가도 되지만 또 그건 싫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대예배를 봤는데 대예배 가서 잤습니다. 3년 동안.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어요? 그래갖고 계속 자다 보니까 좀 별로네 그러면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공부량도 좀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안 다니기 시작하다가 고3 때 근데 이제 아무래도 공부를 뭐 잘하는 학생도 학교 생활이라든지 그런 거에 어려움이 또 많아요. 그다음에 저같이 이렇게 약간 튀는 사람들은 핍박이 딱 옵니다. 한국 사회는 모난종이 정을 맞아요. 무조건 튀면 안 돼. 네네. 그리고 제가 근데 제 성격상 약간 튀니까
바로 이제 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왔어요? 뭐 친구들한테 따도 당하고 그다음에 선생님들도 이제 뭐 좀 때리시기도 하시고 뭐 공부 잘해도 공부 잘하는 애도 맞는구나. 공부 잘하면 안 때리는데. 얼마나 싫으면 얼마나 쳐야 돼요. 공부 잘하면 웬만하면 안 때리는데. 네. 맞아요. 네. 저도 좀 많이 그래도 맞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마음이 좀 가난. 역시 사람이 좀 마음이 가난해져요. 네. 그 마음이 가난한 차에 제 짝이 되게 신실한 크리스천이었는데 걔가 이렇게 교회를 가자고 예. 이렇게 또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교회 다녔으니까 몇 년 전까지는 다녔으니까 그때 이렇게 다시 가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 조금 더 이렇게 진지하게 만나게 되고요. 그 짝하고 15년 동안 연락이 안 닿았었는데 예. 어저께 닿았어요. 이 방송 전에. 이 방송 어저께요. 네. 그래갖고 와 진짜 뭐 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 네. 물어봤더니 너 지금 뭐 하고 있냐고 뭐 하고 했더니요. 전도사님. 목사님이 나이가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보다 더 많이 의대를 가고 싶고 했거든요. 그래서 칠수에서 의과대학 간 다음에 지금 의사 선생님 하고 계시더라고요. 다들 공부를 잘했구나. 다들 뭐 감격이 느껴지시나요? 의사가 뭐 우리 그냥 이런 것처럼 강사처럼 쑥쑥 하면 되는 거구나. 그냥 뭐. 그래 칠수했잖아요. 70수에도 저희는 다 솔직히 이번 생에 못하죠. 이번 생에 안돼 칠수에 될 게 아니야. 그러면 이제 그 후에 이제 그 짝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을 교회 가서 맞아요. 만나게 된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신앙심 좋은 짝이 앉게 됨으로 해서 진정으로 이제 좀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네네. 대학생이 된 이유는 어땠어요? 대학생이 된 이후에도 열심히 뭐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습니다. 네네.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사실 뭐 선교단체 리더도 하고 막 그랬어요. 예. 대학교 때 좀 뭐 지하철에서 불쌍한 사람들 보면 많이 좀 도와주셨나 봐요. 네, 그렇게 좀 굉장히 지하철 돕지는 막 돕기는 했지만 지하철에서 구걸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제가 오랜만에 한국 와보니까 별로 없더라고요. 많이 없어졌어요. 네, 근데 뭐 20년 전이지만 되게 많았습니다. 이렇게 라디오 틀면서 찬송가 틀면서 맞아요. 굉장히 많았거든요. 영동에도 많고 신에도. 네네. 제가 그때 고민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어디까지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걸까? 되게 상당히 많이 고민했고 그분들 도와주는 게 과연 이분들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 정말로 궁극적인 도움이 되는 걸까? 굉장히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닐까라고 고민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는 진짜 이게 내 재산이 다 없어질 때까지 다 주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그걸 한번 실천해 볼까라고 잠깐 생각하기도 했는데 이제 그런 방법으로 사는 분들도 있지만 저 개인적인 저 개인의 삶에서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약자들을 도우시는 그런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국가를 통해서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가요 가장 어려운 사람들은 잘 이렇게 찾아내서 이제 국기초라고 하는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거기 국가가 좋은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진짜 어려운 분들은요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을 돈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요. 제가 많이 일했던 아프리카 말라위 이디오피아에서는 일어나는 일인가요? 아니죠. 전혀 아니에요. 상상도 못하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 국가 좋은 제도 하나 만드는 것이요. 정말 죽어가고 힘들어 분들이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저 10,000원이 없어요. 라고 했을 때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말라위에서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대한민국에서는 응답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고 교회가 제 역할을 해서 도울 수 그 정책에서 약간 소외된 분들은 또 교회가 도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나 개인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도와주는 것들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저는 이제 공부로는 탁월성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공부 잘하고 좋은 정책 잘 디자인할 수 있고 그렇게 삶을 살았을 때 이런 분들을 더 제대로 도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삶을 살기로 한 게 오늘의 결과입니다. 너무 와닿는다. 그때부터 사실 어떻게 보면 컴패션의 마음이 있으셨네요. 긍휼의 마음이 있으셔서 약자를 어떻게 보면 좀 이 사회가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을까에 대한 비전을 좀 갖고 계셨네요. 뭐 부끄럽지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또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 인생의 행로를 바꿔주셨다고 했는데 첫 번째 의사 시절에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을까요? 제가 이제 그런 고민들 어떻게 하면 약자를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던 시절에 제가 만났던 이제 환자인데요.
제가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유방외과 사실은 실습 학생이었습니다. 졸업 이제 막 의사 되기 직전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한 달 동안 유방외과 실습을 하는데 제가 이제 24살이었으니까 여성의 가슴을 하루 종일 만지는 일이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좀 익숙해지고 뭔가 내가 이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됐을 때 한 3주 정도 지나니까 이상한 감정이 저한테 들었어요. 어떤 감정이었냐면 왜 이 동네 분들은 강남 분들은 이렇게 일찍 유방암을 발견하고 심지어 연기, 일기 이럴 때 오세요. 그런데 지방 분들 또 혹은 굉장히 못 배운 분들은 또 한결같이 말기로 오시는 거예요. 이게 좀 속상하다. 속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저 환자분이 딱 오시는데 할머니가 딱 오시는 거예요. 근데 차트를 딱 봤는데 45세야. 45세인데 할머니처럼 보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게 딱 농사일을 진짜 열심히 하신 분이구나라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었던 게 얼굴에 주름이 가득하고 이제 선블락 같은 거 하나도 안 바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피부가 60세 넘어 보이는 분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되게 얼마나 초짜였어요. 제가 초짜 실습 학생이 보기에도 이분은 딱 말긴 거예요. 여기 가슴에 이미 암세포가 다 보이고 겨드랑이에도 암세포가 꽉 차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진짜 모기 소리 같은 소리로 이 현실 부정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기 전에 의사들이 얘기를 했겠죠. 그렇죠. 당신 암 같다, 암일 것 같다. 이제 큰 병원 가봐라 그래서 큰 병원 가봐라 이래서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선생님 저 이거 암 아니죠 이러는 거예요. 와. 근데 진짜 그 현실 부정을 하시는데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너무 속상하고 내가 여태까지 그래서 여태까지 봤던 환자들의 이제 그 어려운 분들의 실태, 그러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아프기까지 하고 일찍 죽는구나 라고 이제 깨달아서 제가 그때 화장실 가서 울었어요. 그분 앞에서는 차마 못 울고 화장실 가서 굉장히 울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사실 경제학에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왜 가난하고 왜 못 배우면 이렇게 돼야 돼? 좀 이해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제학 공부 시작하게 된 이제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그 환자분 때문에 인생에 가야 될 길을 확 바꾸신 거네요. 물론 이제 그분 한 분 때문만은 아니겠죠. 이제 그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말씀하시다가 이제 이 환자분을 보면서 진짜 그렇구나라고 확실하게 깨닫고 그때부터 이제 경제학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저희는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의사를 하시다가 경제학을 한다는 게 너무 이 실행에 옮기기가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과에서 문과를 확 바꾸고. 어떻게 하셨어요?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요? 방향이 전혀 달랐을 텐데. 네, 경제학 공부할 때는 또 이렇게 의과대학에서 트레이닝 받은 게 있으니까 되게 잘 했는데 유학 가서가 문제였어요. 유학을 가셨군요. 네네. 어디로 가셨어요? 제가 이제 콜롬비아 대학이라고 미국에 있는 좋은 대학입니다. 콜롬비아. 남미에 있는 콜롬비아 말고요. 그렇죠. 콜롬비아 대학이에요. 진짜 좋은 학교잖아요. 네네. 아이비리그 대학이죠. 그죠? 이제 거기는요. 이제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예를 들어 1년에 한 20명 정도 경제학 박사를 받아요. 신입생들을. 그런데 좋은 대학이 전 세계 10개 있다 그러면은 그 한 해에 200명 정도가 들어오는 거니까요. 전 세계에서 경제학 좀 한다는 그 초 엘리트들만 모아놓잖아요. 수재들 다 오는 거 아니에요? 다 오잖아요. 거기 갔더니 이제 제가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우리나라에서는 좀 한다고 했는데 거기 갔더니 이제 바닥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세계 수재들이니까. 되게 힘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이 20명 중에 뒤에 5명. 이 사람들도 수재예요. 그렇죠. 당연히. 당연하죠. 이 5명을요. 퇴학시켜요. 성적으로 잘라서? 성적으로 잘라서 퇴학. 공부 못한다고? 공부 못한다고. 영원히 퇴학. 너 집에 가라.
아, 우리 컬럼은 너희 안 돼. 이거를 자르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게 이제 1년 공부시키고 나서 마지막 하루에 딱 시험 수능같이 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뒤에 5명을 이제 탈락시키는데. 수능보다 더 힘들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진짜 건데. 제가 잔인하다. 극한의 스트레스였어요. 극한의 스트레스. 근데 제 성적이 어느 정도냐면 15등 정도 계속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해. 불안하잖아. 20등 하든가. 그러다가 어느 날은 한번 급기야는 꼴등을 했어요. 근데 또 잔인하게 또 다 알려줘. 공개를 해요? 공개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뭐랄까 히스토그램이라고 해서요. 아니 뭐 막대 그래프를 보여줘서 여기 요 구간에 몇 명, 요 구간에 몇 명 그러는데 제가 10점부터 20점 구간에 한 명이 있는 게 그게 꼴찌였는데 제가 17점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꼴찌구나. 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막 고통당하고 있는데 네. 진짜 그때 제 마음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혹시 저녁 때 자기 전에 잠깐 기도하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그런데 혹시 이런 경험 있어요?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너무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제발 도와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의 기도를 아마 해보신 분들도 있죠. 계실 그렇죠. 텐데. 그럼요. 아침에 눈 뜨는 거 너무 두려운 그럼요. 그런 시절. 맞아요. 근데 안 떴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도 근데 있죠. 떠지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진짜 딱 그런 마음이었고요. 네. 그렇게 되게 절박하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전까지는 되게 기복신앙 싫어하고 막 그랬는데 그렇게 내가 또 절박한 상황에 닥쳐 보니까 되죠. 되게 막 또 이렇게 기도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했더니 응답이 좀 오던가요? 그것도 정말 큰 은혜였는데요. 네네. 제가 딱 유학을 갔는데 예. 2명의 제 친구들과 1명의 이제 제 선배가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유학 가기 전에 그 선배는 이제 한국 대학을 같이 다녔었던 분인데 저랑 이제 사실 많은 신앙 얘기도 나누고 그랬던 분인데 예. 그 사람들이 마치 제가 너무 불쌍해서요. 예. 지식을 국어로 다녔거든요. 왜냐하면 꼴등하니까 맨날 바닥이니까요. 그래서 제발 형 가르쳐 주세요. 제발 가르쳐 주세요. 근데 저는 그때 그래서 그 돈 구걸하시는 분들의 그 자존심과 마음을 그때 사실 처음 이해했어요. 아니요, 돈 구걸이 더 비참하죠. 훨씬 비참하죠. 비참하죠. 말할 것도 없이 훨씬 비참한데. 여기는 뭐 나와 봐야 콜롬비아에서 나가는 거지만 이건 인생에 온 가족이 가는 거로. 그렇죠. 물론 뭐 비교할 건 아니지만. 그 마음을 이해하겠다는 거죠. 맞습니다.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거지만 제가 누군가 무언가 아쉬운 소리 하고 국어를 한다는 게. 그래서 지식 국어를 하러 다녔거든요. 근데 지식 국어를 하러 다니는 마음 속에서 그분들의 마음을 아주 자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고 그분들이 사실 저를 약간 개인 과외처럼 이렇게 도와주셔서 사실 그렇게 해서 꼴등으로 합격을 할 수 있었고 뭐 그런 것들을 제 삶에 뭐 그러니까 사실 성공한 간증, 성공한 스토리라서 제가 사실은 좀 나누고 싶지 않기도 했으나 뭐 그러지 않았어도 제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충분히 어떤 뭐 기독교 크리스찬으로서 삶을 실패해서 돌아왔더라도 그렇죠? 그랬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런 삶을 정말 잘 살아내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는 거죠. 이렇게까지 해주셨는데. 아니 40대에 암에 걸리신 환자로 하여금 또 그 외에 많은 환자를 보면서 평탄하게 지금 그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그 린턴 생활하면서 앞으로 어떤 길로 가야 할 평탄한 포장도로가 기다리고 있음에도 그것을 포기하게 함으로써 지금 이렇게 국어를 하면서까지 내 지식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또 비포장도를 택해서 가신 거니까 그것도 사실 하나님이 인생의 행로를 바꾸신 대단한 간증이 되겠죠. 맞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우리의 인생에 사람을 보내주셔서 나의 인생 스토리를 바꾸시는데 또 이제 유학 시절에 또 한 사람을 보내주셨나 봐요. 또 유학을 이제 처음 갔더니요. 저는 이제 가기 전까지는 이제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암 환자들, 제가 또 북한 이탈 주민들 많이 진료를 했었어요. 유학 가기 전에 탈북자들, 그분들 만나면서 정말 힘든 분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계시고 그분들을 위한 시각에 머물러 있었는데 유학을 가보니까 이 친구들은 이제 국내 시각보다는 정말 해외의 어려운 분들에 대한 시각을 같이 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부러운 점 중에 하나인데요. 미국에 있는 많은 지식인들은요, 아프리카 혹은 이제 뭐 아시아의 어려운 나라들의 이런 문제들이 약간 자기 문제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혹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다. 저는 굉장히 그런 점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몰랐던 부분이고 그러던 찰나에 저희 의사 선배님 중에서 지금 돌아가신 박상은 원장님이라고 계신데요. 박상은 원장님께서 저한테 어느 날 전화를 하셨어요. 김현춘 선생,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에 의과대학 세우고 뭔가 아프리카를 위한 프로젝트를 하고 싶은데 같이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선배님들 저 학생이고 그 비행기표 뭐 400만 원 이거 없어요. 그렇게 했더니 내가 대줄게. 이렇게 하셔서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이제 제가 박사과정 때 박사과정 1년 차에 아프리카에 처음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하셨던 사역은 사실 이제 아프리카의 의과대학을 세우는 사역인데 지금도 진행 중인데요. 지금 제가 돌이켜 보면은요, 우리나라에서 세브란스 병원 연세대학교 이게 기독교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이 기관이 우리나라에 미친 지대한 영향, 특히 정말 우리나라 더 어려웠을 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럼요. 그런 일들을 하고 싶은 분들인 거죠.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은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제가 아프리카에 처음 가게 되고, 그래서 사실 저의 많은 연구들이 사실 지금 아프리카나 저개발국가, 아시아의 저개발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서 그 아프리카에 가서 포경 수술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셨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시작이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여러 다양한 사업들을 하면서 성공과 실패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하는 사업들은 뭐냐 하면 사실은 선교사님들이 할 법한 사업들이에요. 선교사님들이 가서 병원 의료도 활동도 하시고요. 또 뭐 많이 하나요? 뭐 학교 지어달라, 그렇죠. 장학금 주겠다,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 역할은 뭐냐 하면요, 이런 것들을 진짜 해본 다음에 이게 진짜 사람을 살리나? 이게 진짜 도움이 되나? 이게 만약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덜 도움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제가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흥미롭게도 그래서 선교사님들하고 이제 정말 수많은 수많은 교류가 있었고, 사실 아프리카에 살 때는 선교사님들이 사시는 컴파운드에 같이 살았어요. 이제 포경수술 얘기로 돌아가서요. 이제 그게 벌써 20년 전인데, 이제 되게 유명한 이제 그 의학 논문에 남자 포경 수술, 그거 아시죠? 포경 수술, 포경 수술 하면은 에이즈 감염이 50% 준다. 이런 연구 결과가 막 발표됐어요. 근데 사실 획기적이잖아요. 우와, 지금 아프리카 에이즈가 이 난리인데 이거 50% 줄일 수 있으면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혹자들은 이제 이런 걱정을 했어요. 뭐냐 하면, 아프리카, 이게 포경 수술하고 나면 혹시 남자들이, 나는 영원한 콘돔을 꼈기 때문에 좀 막 살아도 되지 않을까?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성적으로 좀 더 문란한 생활을 하지 않을까? 근데 그 포경과 그게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요, 포경 수술을 했으니까 50% 에이즈 걸릴 확률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난 이제, 근데 사람들이 착각해서 이게 50%가 아니라, 난 이제 에이즈 안 걸려. 그러면서 에이즈 때문에 많이 사람들이 좀 그나마 조심하고 있었으니까 이게 혹시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실제로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만났던 이제 그 나라의 말라위의 보건부 차관님하고 만나는데, 그 차관님이 여자분이셨는데 저는 저렇게 딱 보더니, 제가 이 사업 설명하니까 포경수술 사업하겠다 딱 그러더니 이렇게 딱 보면서, 근데 말이야, 나는 과학적인 근거는 믿어. 네 말 맞지, 이 논문 이러니까. 근데 난 남자를 안 믿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딱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 남자들이 이렇게 해서 착각해서 더 문란하게 살면은 진짜 그 에이즈를 감염을 줄이는 그 효과가 다 상쇄되거나 반감되지 않겠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설득력이 없진 않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갖고 제가 그 차관님한테 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거 50%밖에 이제 예방을 안 하는 거고 남자들한테 그러지 말라고 제가 확실하게 교육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이제
그 나라의 최초의 이제 대량 포경수술 사업을 했어요. 그러다 그 결과를 추적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렇지 전 많이 살릴 줄 그래도 많이 살릴 줄 알았죠. 어떻게 됐냐면요. 에이즈 감염을 줄이는 효과가 한 개도 없었어요. 남자들이 진짜 그렇게 살아서. 아 진짜로 물란하게. 네. 염려한 대로. 염려한 대로. 저희가 노력했지만. 너무 슬프죠. 장관님이 맞았네. 장관님이 맞았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포경수술 하지 말라가 아니라 저희는 그래도 교육한다고 했지만 이거를 훨씬 더 세게 하든지 전 국민한테 이거 캠페인 하든지 막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줬어야 되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돈 엄청 썼는데 이제 말하자면은 실패로 돌아갔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논문을 쓰면서 그러니까 이런 예기치 못한 부작용인 거잖아요. 이런 거 정말 잘 그러니까 살펴야 된다. 그래야지 좋은 정책 된다. 아프리카 포경 수술하는데 얼마나 돈을 많이 쓰는지 아세요? 온갖 그 국제기구들이요, UN, 월드뱅크 이런 사람들이 이거 하라고 돈 진짜 막 뿌리거든요. 몇 천억 단위로 뿌립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냥 이렇게 지금대로 하면은 소용이 하나도 없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럼 그런 일뿐만 아니라 내가 예상과 다르게 실패하는 프로젝트들이 참 많겠네요. 네, 맞습니다. 제 장학금 사업도 제가 실패 전문가인데요. 장학금 뭐가 여학생 장학금 사업을 학생들 장학금 사업을 했어요. 여학생 장학금 사업입니다. 2개의 여학생 장학금 사업을 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야, 너 공부 잘하면은 장학금 줄게. 이거였어요. 너무 자연스러운 그 장학금 제도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원래 주죠. 원래 그렇게 많이 주잖아요. 그러면 성공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딱 드는 생각이 경제학자니까요. 야, 근데 내가 만약에 하위 한 50%에 있다면 과연 이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든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안 되니까.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리고 진짜 맨날 1등하는 애들은 정해져 있잖아요. 굳이 그렇게 또 이렇게 어차피 받을 거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연구를 이제 그 장학금을 이제 그런 식으로 정말 주면서 연구를 한번 해봤는데요. 진짜 저희가 쇼킹했던 게요. 그 장학금이 진짜로 그 장학금이 거의 별로 효과가 없었는데 그나마 좀 있었던 거는 진짜 상위 잘하는 애들이었고요. 못하는 애들은요. 오히려 성적이 떨어졌어요. 박탈감? 아시네. 경험이 좀 있으신가요? 그럴 수 있죠. 왜냐면 포기할 것 같아, 차라리. 네. 어떻게 됐냐면요. 저희가 이제 준 돈이요. 이제 한 달, 이제 그 15불 정도 됐었거든요. 10 내지 15불 정도 됐는데, 이제 그 돈이 우리 사람들한테 작은데요. 여기 아프리카 말라위의 아빠의 평균적으로 소득이 미화 이제 50불, 한 6만 원 정도 되니까, 이제 초등학생들한테 15불은 2만 원은 굉장히 큰 거죠. 우리 아빠의 월급이 절반 가까이 한 3분의 1 가까이 되니까 이게 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온 마을이 다 장학금 받아 상위 15% 해야 돼. 이런 얘기를 계속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내가 하위 50%야. 그러면 자존감도 떨어지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공부에 대한 의욕도 떨어져서요. 오히려 장학금이 애들 성적을 떨어뜨렸어요. 안 해버리는구나. 너무 쇼킹하죠? 쇼킹하네요.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 국룰 아니었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돈 주자? 그래갖고 제가 이거를 뼈저리게 실패한 게요. 사실 NGO 사람으로서 혹은 선교사로서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하면은 나중에 이런 거 이렇게 자세히 조사 안 해보면요. 야, 우리가 장학금 얼마 주고 애들 많이 학교 보냈어. 이렇게 하고 끝날 일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하면은 실패할 수 있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논문으로 만들고 이제 정책에 반영시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장학금 주는 거는 못하는 친구들을 이렇게 오히려 이제 낙담시킬 수 있어서 선교사님들 혹은 정책 위반자들 이런 식으로는 장학금 하지 맙시다. 차라리 그냥 잘 줍시다. 아니면 가난한 집 애들한테 더 줍시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이런 연구 결과를. 실제로 그곳의 아이들이 그 성매매에 많이 노출돼 있죠.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런 사업하게 됐던 이제 원인 중에 하나가요. 저는 차를 몰고 다니잖아요. 근데 차 몰고 다니면요. 조금 그나마 좀 번화가예요. 여성분들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 제가 맨 처음에 이분들이 성매매 여성들인지 몰랐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성매매 여성 중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랑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창문을 내리고서 이제 얘기 시작하는데 그분들이 첫 하는 분이 얼마를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게 성매매 남성인 줄 알고 성매수하려는 줄 알고 성매수를 하시는 줄 알고. 예. 근데 그 제안한 돈이요. 그러니까 쇼킹하게도 이제 그 4,000원이었어요. 하나로 4,000원이었고 그래서 제가 이게 한번 연구자니까요. 한번 깎아봤어요. 4,000원 비싼데 뭐 좀 깎아줄 수 있니? 그랬더니 2,000원까지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성인은 2,000원인데요. 아이들은 1,000원에 이제 성매매를 하는 거예요. 와, 상상이 되십니까? 진짜 너무 끔찍하죠. 1,000원. 진짜 뭐 학교 가는 버스 타고 싶어서 나 여기 핀 하나 꽂고 싶어서 이렇게 1,000원에 성매매 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장학금 사업을 이제 그냥 했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렇게 딱 성적별로 주지 않고 그냥 여학생들한테 그냥 쭉 다 나눠줬는데요. 이거 사업은 굉장히 또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감사하게도 그래서 이제 그 여학생들한테 고등학교 보내는 이제 장학금을 주면은 여학생들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제 논문이요. 사실 제 논문 중에 제일 유명한 논문이고요. 뭐 그건 사이언스지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네. 들어봤죠. 사이언스에 나간 제 논문이 그렇게 정말 이렇게 그냥 공평하게 또 잘 줬을 때 그 여학생들의 인생이 많이 바뀐다. 그런 그 연구가. 이런 프로젝트들 진행하려면 참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현지가 이제 치안이 위험하니까 참 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죠. 네, 지금 제가 그 코로나 전까지 이런 사업을 하고 코로나 이후에는 제가 이제 다시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힘들었냐 하면 에티오피아에서 일할 때는요. 에티오피아에 내전이 났습니다. 내전이 나서 제 바로 옆 마을에서 헬리콥터에서 총 쏴서 500명이 죽었습니다. 바로 옆 마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광주 사태 같은 것들이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이고요. 제 아주 친한 친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여기 이 동네에서 연구하고 있으면은 또 다른 외국인 학자가 제 바로 옆 동네에서 외국인 학자가 이제 같이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름은 들어봤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분은 이 내전 중간에 퇴근하시는 길에 살해되셨어요. 근데 이게 제가 됐을 수도 있는 일이고요. 그렇죠. 네, 저 아내랑 같이 또 하고 있는데 또 아내가 됐을 수 있었던 일이고, 뭐 저희 팀원들이 교통사고로 뭐 이렇게 교통사고 정도는 애교고요. 또 팀원 제 학생들 중에 한 명은 그 말라리아 걸려서 코마 상태에 빠져서 그 남아공에 이송됐는데요. 이송될 때는 석혜균 선장님이 타셨던 그 에어 앰뷸런스 아세요? 그것도 있어요? 그 왜 정말 환자들은 그 비행기 탈 수 없으니까. 네, 맞아요. 그 앰뷸런스인데 비행기 앰뷸런스잖아요. 그거 타고서 이제 앰뷸런스 더 선진국으로 후송되기도 하고요. 근데 그 친구 정말 죽을 뻔했거든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지금 생각하면은 이런 위험을 감당하고 내가 할 수 있을까? 네. 대단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더 이상 못 하겠어요. 그럼 이제 아프리카에서 프로젝트 계속 하시는 중에 또 하나님의 부재를 또 느끼셨다고요? 어떻게 느끼셨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사실 일을 해도요, 이분들의 삶은 여전히 힘들잖아요. 한 경제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까지 인류가 아프리카에 쓴 돈이 얼마냐?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여전히 이렇지 않냐? 이 돈 써야 되냐? 맞아요. 그러네. 밑빠진 동이 물 붓고 있는 거죠.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시는 이제 저의 동료 경제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완전히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완전히 낙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되는 불행과 어려움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요. 하나님 과연 살아계신가? 이런 정말 살아서 움직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저를 이제 이곳으로 이끄신 분이 고 박상은 원장님인데 박상은 원장님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어요. 병으로요? 네,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사고로요? 네네. 베트남에 선교 가셨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근데 이제 사람이 시험에 빠질 수 있잖아요. 왜 새벽 기도 가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면 막 소화가 잘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소화가 안 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당하니까 그곳에서 많이 보셨겠네요. 네.
정말 하나님 살아가신가를 하나님의 부재를 또 느끼거든요. 예. 그러면서 또 제 개인적인 아까 또 간증도 잠깐 나누면 또 하나님의 임재도 느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부재와 임재 가운데에 여전히 스트러글하고 네. 사실은 저는 임재를 느낌으로써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신다가 진짜 정답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냥 죽는 날까지는 하나님이 부재한 상황과 임재한 그런 순간들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느끼면서 그 가운데서 그래도 신앙을 어떻게 지켜낸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감사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요. 이 문제는 저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하나님의 부재는 참 어떻게 잘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어렵습니다. 그럼요. 늘 나와 함께 한다고 느끼면서도 왜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어디 계셨어요? 뭐 이렇게 느낄 순간들이 왜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왜 없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우리 교수님 앞으로의 비전은 어떠세요? 네,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공부를 부르셨죠. 네네. 공부를 부르셨고 그 연구를 부르셨고 정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달란트를 갚아야 되는데 그 달란트를 갚는 비결은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사람의 운이 이 사람의 인생의 80%를 결정한다고 나누었잖아요. 그런데 그 운이 굉장히 불공평하게 나누어져 있고 그렇죠. 그런데 좋은 나라 만들고 더 많은 나눔과 더 좋은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는 정책은 그것이 이제 국가의 역할이고 또 우리 기독교인 교회의 역할이잖아요. 이 역할을 그냥 아까 제 실패를 통해서 그냥 그렇게 그냥 이렇게 준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지하철에서 어려운 분들 그냥 내가 그냥 돈 줄까 이런 식으로 해서 사회 문제가 결국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혜롭게 진짜로 사람 살릴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고요. 이 정책은 비단 저개발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많은 정책들이 해당 사항이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런 것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뭐 계속 홍콩에 계실 건 아니시겠네요? 네, 대한민국에 돌아와야겠죠. 돌아와야 되는데. 이렇게 좋은 인재를 지금 홍콩에 빌려주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네. 일단 우리나라 좀 정책 좀 세워주시고 가세요. 온 김에. 네. 그거 아니에요? 정책 이렇게 주고 가면. 근데 저도 사실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계속 이제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근데 생활인이다 보니까 한국으로 돌아오면 월급이 한 3분의 1로 깎입니다. 세요? 그래. 여기가 이게 약해. 약해. 와서 정책을 바꾸시면 돼요. 안 바뀌니까 혼자서 못 바꾸니까. 네. 어떻게 근데 저한테 돈 많이 주라는 정책을 하겠어요. 근데 그러면 일단 거기 계세요. 내가 이것 때문에 못 부르겠네. 이거 예민하지. 근데 거기서 우리나라 정책을 좀 해주시면 안 되나? 보내 그런 편지. 정책이라는 게 무슨 이메일만 보내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제 고민이 느껴지시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으로 오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돈으로만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 대한민국 정책에 또 다른 나라 이제 어려운 정책에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다면 뭐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네요. 지금 또 그러면 그곳에서 사실 그 홍콩 과기대도 홍콩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유학 온 학생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전 세계 이런 비전을 가져야 할 인재들이 뭐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이들이 다 전 세계로 뻗쳐 나가서 우리가 밑빠진 독이라고 불렀지만 그 밑 빠진 독을 막아야죠. 계속 채우는 것이 또 우리의 거기 막아야죠.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못 막고 있지만 우리가 언젠간 메꿔야 될 밑 아니겠어요. 그리고 한 사람의 입장에서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지만 내가 그거에 영향을 미치면요. 내가 그 물을 나한테 주면요.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역할을 우리 지금 눈앞에 안개처럼 보이지만 끝까지 경주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교수님 저 좀 궁금한 게 이 의대를 갔던 시간은 조금 약간 허비한 건 아니죠? 만약 바로 경제학과로 가서 바로 유학했으면 더 이렇게 오래 더 깊이가 아니에요? 다 도움이 됐겠죠. 네, 아마 도움이 다 되겠지만 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었냐라고 물어본다면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지만 아니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냥 이론적으로 경제학 공부한 것과 실제로 의료계에서 몸소
지금 그 40대에 죽어가던 네. 환자를 돌보시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긍휼의 마음도 있었고 네네. 또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고통받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거 있었잖아요. 왜 누구는 이렇게 빨리빨리 초기에 검진을 해서 발견을 네, 하는데 네. 왜 누구는 이렇게 말기가 돼서 오게 됐을까서부터 네, 네. 사실은 그 긍휼의 마음이 실작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네, 맞습니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마 이 영상을 많은 분들이 보시고 우리 네네. 교수님 아마 꼭 필요한 자리에 네. 하나님이 이제 다음 스텝을 또 준비하시지 않을까.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부르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수자매 어떻게 되셨어요? 아니 일단은 정말 많은 재능들이 두드러지는 재능들이 있는데 공부 잘하시는 재능도 있는데 저는요 그 어렸을 때 다 하라고 그러는 거에 대한 약간의 반골 기질이 있잖아요. 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근데 전 그게 되게 용기 같았어요. 근데 한없이 불쌍한 사람들한테는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 가득 있는 것도 재능 같아서 너무 똑똑한 머리와 가슴으로 하나님의 신앙이 딱 들어가 버리니까 야 이거는 너무 크게 쓰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곧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정책을 좀 저기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범규 형제? 아니 저는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사실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정책은 그냥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졌던 어른이었는데 정책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는 거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배운 것 같아서 자, 주님이 좀 생각하시는 정책을 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꼭 정책이 필요한 곳에 써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정책이라는 것이 이제 국민의 수준을 따라가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사실은 또 먼저 열려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 인생을 생각해 보면 왜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할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특히 젊은 친구들일수록 그렇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 많이 가질 거예요. 왜 누구는 출발선 자체가 다를까? 저들은 왜 100m 앞에서 시작하고 나는 100m 뒤에서 혹은 나는 시작도 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다 가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각자의 위치에 다 다른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에게는 이렇게 공부를 잘해서 총명한 지혜로 무언가 정책도 만들고 앞서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신 반면에 또 누군가에게는 우리가 돌보지 못하는 것을 돌봐야 하는 역할, 또 내가 치워야 할 곳을 치워야 할 역할, 각자 다른 은혜 거저 주셨기 때문에 오늘 그 은혜 다시 우리가 거저 받은 은혜 다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쓰임 받는 것, 맞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자로서 내가 섬기는 자세로 내가 헌신하는 것, 그것이 거저 받은 은혜를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제 다음 스텝이 좀 기대돼서 우리 교수님이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먼 훗날 새롭게 하소에 다시 출연했을 때는 또 얼마나 그동안에 하나님 세우신 역사를 또 증언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부담스럽습니다. 다시 아프리카로 부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저희도 다 동역자가 돼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꿈꿔보겠습니다. 오늘 귀한 가정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